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시는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장 김준겸을 연기한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영화사를 하고 이 영화를 제작한 김무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판관들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 물먹은 해소한 검사 김유영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GV가 첫 GV라고 들었어요. 거의 20년을 영화를 만드시면서 이제 일에 오셨는데 처음 이렇게 관객들과 직접 마주하는 소감 어떠세요? 일단 처음이라 잘하고 싶고요. 이 조명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보이네요.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오늘 음성을 조금 더 잘해보겠습니다.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처음이라 잘하고 네. 계십니다. 네, 사실 많은 작가님들하고 감독님들이 시나리오를 쓰실 때 캐릭터들 이름 정하는 걸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캐릭터가 딱 맞아떨어지는 이 김준겸이라는 이름은 대표님께서 지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탄생한 이름인가요? 이 원래 시나리오는 남자 판사였고요. 저도 기억해냈어요. 김성규였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판사로 바꾸기로 하면서 캐릭터와 에피소드가 다 여자 판사가 될 때까지 감독님이 이름을 안 바꾸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너무 방해가 돼서 그럴 거면 내가 한번 지어보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쫓을 준자에 칼 경자를 써서 그 칼처럼 뭐 날카롭고 정확한 판결을 쫓는 판사 이런 의미를 저희끼리는 줬는데 지금 그 이름이 판사의 이 우리의 판사에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문소리 배우의 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에는 남자 판사였고 검사는 여자였죠. 검사는 여자였는데 이제 남자 판사를 여자 판사로 바꾸게 되면 검사까지 여자인 건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정말 남자로 가야 될지 여자로 가야 될지를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가 그래도 여자 검사로 가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맞아요. 많은 영화에서 남자 판사, 남자 검사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 판사와 여자 검사가 되었어요. 그 김준겸이라는 이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일찌감치 캐스팅이 돼서 영화가 제작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그 이름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발음하기 어렵다. 점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조금 중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이름이 그래서 감독님한테 좀 일부러 좀 이 캐릭터가 중성적이길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중성적인 걸 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많이 달기 전에 그냥 인간 김준겸에 집중하고 싶다. 이 사람이 잘 보이면 내 여성으로서의 고충이나 그 삶도 잘 녹아들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처음 이름 들었을 때는 좀 판사라는 직업 자체도 저한테 좀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름까지 이렇게 나의 어깨를 좀 누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이영진 씨가 연기하신 이 검사 역할은 사실 물리적으로 많은 부분이 나오지는 않지만 등장할 때마다 저가 받았던 느낌은 굉장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만 캐치하면서 저거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배우들마다 다 있는데 검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적으로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그 판사가 휴정을 딱 하면 이 법정을 풀샷으로 보는데 재판부 확 나가버리면 여기서 국변은 피고인 데리고 막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고 있는데 검사가 이 상황에 막 서둘러서 자기 짐을 가지고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책상으로 확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복도에서 재판부들이 막 빠르게 각각 합류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그런 디테일이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장면에 나오면 검사의 동선을 보고 있어요. 그랬던 것 같고 판사님은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검사는 하면 그냥 검사인데 판사는 판사님이라. 저희 현장에서도 계속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다들 판사님이라고 하고 우리 판사님은 재판장님이라고 하고 다들. 네, 그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장면에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 지문에는 그런 디테일이 없는데 순간 그 법대 위에 손을 딱 올려서 깍지를 딱 끊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손을 막 끼치더라고요. 모니터에서 보고 있는데 그 손 동작 하나만으로 이 사람의 그 고민과 이 생각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딱 한순간에 잡힌 순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을 꼽고 싶어요. 굉장히 제작자님 디테일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화를 2번을 봤는데 지나치기 쉬운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영화를 한 번 더 보셔야 돼. 이유를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더 보면서 그 순간을 또 집중해 근데 봐야겠네요. 저는 법대에 앉으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수사 기록을 펼쳐보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 말고는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보고 듣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보고 듣고, 네, 그래서 정말 움직임이 극도로 자제되어 있어요. 법대에 앉아 있으면 재판장이라는 역할이.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올릴 때도 아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 나 지금 고민 중이야. 뭐 이런 거를 조금 너무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건 아닐까? 그 움직임 하나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긴 됐었어요. 네, 이거를 그냥 모르겠어요. 그 애초에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는 감독님이 조금 더 그 전에 혼자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해 동안 혼자 시나리오를 쓰시면서는 남자 판사의 시절도 있었고 이 김준겸이라는 인물이 마지막 선고를 낼 때 정말 좀 시원하게 카리스마를 휘두르는 어떤 뭐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김준겸을 계속 하면서 그 선고하는 장면에 감독님 이걸 카리스마를 휘두르지 말고 좀 안으로 삼켜야겠다. 지금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고 사법부가 참여해야 되는 분이 한창 그때 더 네. 그 양모모 씨 때문에 더 무슨 사법농단 뭐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고개를 들고 무죄 선고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걸 내가 지금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의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우리 감독님도 정말 리허설 때 여러 테이크를 보시고 리허설을 이제 조금 다르게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아침에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사실 그 순간에도 이 손 하나 올리는 게 너무 큰 움직임이어가지고 김준겸한테는 굉장히 고심됐던 액션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때 제작님 디테일을 배우네요. 그 마지막 판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손을 올려서 딱 깍지를 끼면서 마음을 딱 정리하는 장면 그날 이제 마지막 판결을 찍는데 그 방청객석에 저희 처음부터 촬영 내내 거의 순서대로 이 재판을 계속 지켜봐 왔던 보조 출연자분이 그날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판사의 그 판결을 내리는 연기가 딱 끝났을 때 저는 밖에 모니터 쪽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컷이 나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가 우리 배우와 스태프들이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객석에 있었던 보조 출연자분들조차도 한 마음으로 영화를 같이 만들어왔다는 느낌이 순간 쫙 와서 그 순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행복하셨겠어요.
뒤에서 지켜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제작자분께 배우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배우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영화사 대표님께서 매일 현장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김무량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현장에 꼬박꼬박 나오셔서 처음에 스태프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은 어떠셨어요? 현장에 꼬박꼬박 나오는 이 대표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뭐 스텝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실 좀 마음이 편했어요. 원래 이 작품 이전에도 이제 대표님과 워낙 친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작품 하게 됐을 때 좀 든든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정말 다른 작품을 하면서 제작사 대표님이 현장에 그렇게 매번 나와서 물론 체크를 하지만 매번 나와서 같이 영화를 만드는 현장은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 한국 영화계를 보면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작품을 같이 만든다라기보다는 어떤 상업적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뭔가 수입의 수단 같은 약간 그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다면 이번 작품은 좀 유난히 대표님도 같이 작품을 만든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꼼꼼하시고 이게 좋게 말하면 꼼꼼한 거고 거기까지. 네, 다 아시죠? 그런 분들 이렇게 얼마만큼도 못 보시는 분이라. 네. 근데 진짜 제작사 대표님이 촬영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한 10시, 11시쯤 늦지막히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가면 이제 늘 계시고 저랑 콜타임이 같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그런 경우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좀 이렇게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체구가 작으셔가지고 감독님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그 의자도 별로 크지 않고 나지막하고 해서 그렇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계시는 편이 이렇게 계시니까 보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금방 적응이 됐어요. 적응이 됐고 뭐 영진 씨도 얘기했지만 워낙 꼼꼼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촬영하다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눈만 왔다 갔다 뭐 핸드크림 간식 간식도 종류별로 다 별로 단 거 안 좋아하는데 또 달지 않은 것부터 그때 무슨 혐의로 만든 강정 이런 거부터 해서 단 거 아닌 거 너무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만물상처럼 일하세요. 네, 일하셔요. 바쁘시면. 충북어의 소문내기 중독자시니까. 네, 그 만물상처럼 다 이렇게 구비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이제 의지가 됐고 나중에는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프로듀서 출신 제작자라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해요. 이번에 황금종려상을 받으신 봉준호 감독님의 살인의 추억에 이제 프로듀서로 시작하셨는데 그 전에 마케팅도 하시고 기획도 하셨지만 그런 또 현장에서의 기억 경험이 좀 영향을 끼친 걸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저희 회사는 제가 늘 같이 일하는 제가 믿고 일하는 프로듀서가 있기는 하지만 1인 회사예요. 1인 제작사예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프리를 시작하거나 하면서 이제 팀들을 꾸리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간의 저는 우선 이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다른 판사들을 만났을 때 김영란 전 대법관도 만났었는데 그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네. 그리고 제가 만났던 판사들 중에서도 여자 판사들 중에서도 아이가 둘 있는 이제 판사가 있었고 그분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하는 여성들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데 심지어 지금 2019년이죠. 2019년에 김준경이 있었다면 1962년에 한국의 홍은원 감독이라는 감독이 계셨어요. 그 홍은원 감독의 여판사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홍은원 감독님은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여성 감독님이시죠. 근데
그 여판사라는 제가 이제 이 판사 캐릭터가 괜히 느낌에 이거 참 오랜만인데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지 이러고 오랜만이지 그리고 뭐 한국 영화사에 판사가 있었나 이런 걸 주변에 물어보니까 별로 없었죠. 그 뭐 가정법원이나 뭐 청소년 범죄 이런 거 뭐 직결할 때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여성 판사가 주된 캐릭터로 나왔던 영화가 없고 거슬러 올라가면 1962년에 여판사가 있었다 그러시던 누가 친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작품이 어디에서 실제 스토리에서 모티브를 얻은 건데 1961년에 한국 최초의 여성 판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가물가물하네요. 네. 근데 그분이 돌연사를 했는데 죽음이 굉장히 미스테리했어요. 사실은 살인인데 법정에서는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근데 이분이 한국 최초의 여성 판사이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시댁이랑 같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이뭐 제사며 뭐 이걸 집안일을 다 하며 판사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시댁과 남편은 아이를 더 낳자. 자기는 못 낳겠다. 이 와중에 감기기가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잤는데 감기약에 최음제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더 낳게 하려고 누가 약을 넣은 거죠. 근데 감기약과 최음제를 같이 먹으면 저혈압으로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결국 법정에서는 이 시댁 식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 이제 홍은영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그 사건을 지켜보고 그 다음 해 여판사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문정숙 선생님께서 문 씨가 대대로 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판사 역할을 했죠. 그 내용은 판사를 하면서 집안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살인 사건이어서 이 사람이 판사직을 때려치고 변호사로 돌아서서 시할머니 변론을 하고 이제 그거 재판을 승리로 이끈 이런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참 62년 하면 몇십 년이 지났죠. 우리 뭐 40, 50년 5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고 현실 여성들의 사회적 일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이나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졌겠죠. 그렇지만 그 세월에 비해서 참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나타난 또 이런 캐릭터인데 내가 이걸 이번에 죽을 쓰면 이걸 또 너무 오래 또 못 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서 훨씬 이제 저는 부담감도 느끼고 네 그렇지만 참 그 50년이 넘는 세월이면 참 많이 변했을 법도 한데 네 한국 사회가 뭐 다른 면으로 빨리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런 젠더 감수성이나 여성 성평등 지수 차원에서는 참 더디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영민 씨는 어떠셨나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판사를 보면서 제가 가장 뭔가 물론 판결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좀 후련함이 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딱 더 이상한 말을 보여줄 수 있다. 편견이 있죠. 네, 흡연하는 그래서 여성에는.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도 많이 하고 반대하는 의견들도 꽤 많았었는데 임술래 감독님이 끝까지 고민을 해보겠다. 그런데 나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임술래 감독님 담배를 안 피세요. 네, 그러신데 저보고 원래 시달이 없었는데 한번 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넣었는데 저는 그 담배 피우실 때면 더 그 엄마가 더 이해가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뭐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는 심지어 그 고민보다 우리는 건물 안에서의 금연이 어느 년도에 시행이 되는지 그거 검색해보고 있고 검색해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시기였나요? 몇 년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장인데 이 캐릭터에 유해되는 게 이 아닐까. 캐릭터가 건물 안에서 금연이 시행됐는데 피는 것이 어떤지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그 뒤에도 그 버릇이 있어서 자기 방에서 꽤 폈대요. 네. 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런 거 안전벨트를 몇 년도부터 꼭 해야 됐으며 그런 조사를 굉장히 저희는 많이 하면서 찍었죠. 정말 영화 한 편 나오기까지 정말 어렵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입 후에 그 기자들이 오늘 주인공인 판사를 기다리면서 아마 미리 떴겠죠. 오늘 국민참여재판 첫 재판장 누구? 김준경. 가로치고 여자 안 써 있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고 양복 입은 남자를 향해서 왔다 하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김무령 남자인 줄 알았어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서 제가 그냥 이렇게 감독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따로 이분이 제작자예요 하지 않으면 어머 저 스크립터인 줄 알았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어쨌든 메모에서 제작자의 풍모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작자의 품은 대체 어떤 것인지. 저는 가장 쉽고 혹은 제가 경험했었던 예를 들면 물론 저는 영화 일을 하면서 다행히도 이 영화 쪽 일이 그 성차별에 대한 것이 다른 쪽보다는 좀 적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지금 얘기한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럼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이 아마 더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관객분들의 질문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손 들어주시면 일단 저희 뒤쪽에서 손 들어주신 분께 먼저.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 배시원들 캐릭터 너무 다 매력적이어서 좋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은 끝낼 때까지 끝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주셨던 김선영 배우님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대표님께서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중간에 나오는 청소 아줌마가 저희 엔딩에도 나오는데 10년이 지난 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감독님은 그 캐릭터의 판타지적인 느낌 그리고 디케상을 상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두셨는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도 그 법정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마침 청소요정 얘기를 물어보셔서 덧붙이자면 저는 그 김선영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거든요. 원래 정해진 배우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이틀의 촬영 분량의 청소요정인데 영화가 들어가기 전에 그 이틀을 특별하게 출연해 주시기로 약속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분량은 부산 지방 법원에서 촬영을 했는데 그 법원 촬영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법원 허가를 딱 받았는데 미리 출연하기로 했던 분이 드라마 촬영이 겹쳐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촬영 부산 내려가기 한 4일 전 촬영은 계속 진행해야 되고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모니터 뒤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빨리 누군가를 캐스팅해야 되고 법원에 가는 촬영은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없고 정말 길 가는 아줌마라도 데려다가 찍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말 비상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제 배우를 수배했는데 마침 김선영 배우님이 시간도 맞고 심지어 부산인데 와주신다고 해주셔서 그날 촬영하는 날 부산에 새벽 4시 50분에 부산 도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정말 차 앞에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그 시나리오 받고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이거 언니가 나온다며 뭐야 이거 아니 시나리오 읽을 시간도
없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니 무슨 얘기인지 빨리 얘기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 서영아 읽고 오지 않아도 되고 좋은 얘기고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우리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야. 그냥 푹 자고 와. 그냥 홍식이 데리고 다니면 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면 돼? 다니면 돼? 그래서 그냥 형식 데리고 다니면 되고. 근데 이제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법원에 가서 이렇게 여러 판사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법원에 가면 그 판사들 구두를 매일 아침에 와서 닦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매일 구두를 이제 자기 방처럼 들어와서 그냥 구두 닦아놓고 나가시고 그걸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경험이 쌓이시다 보면 누가 뭐 왔다가 뭐 하다가 뭐 인사도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번 재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러시면서 뭐 재판 얘기도 막 나누시고 그건 저쪽보다 먼저 갔다 오는 게 나을 거예요, 뭐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신대요. 워낙 법원에서의 경험이 오래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에서 처음에는 모티브를 얻었는데 구두 닦는 이제 직업은 요즘 이제 특히 서울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으로 디케처럼 여성으로 그런 디케가 법원에 살면서 대한민국 첫 국민차별재판이니까 길 잃은 어린 양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이런 판타지까지 넣어서 감독님은 구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영화 보고 선영 씨 연기를 보고 집에 가서 따라해봤어요. 막 그러잖아요. 쳐다보지 마. 막 이러면서 미려도 길이야. 막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난 저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정말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할 수가 있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가지고 그 대사를 집에 가서 한번 해본 적도 있어요. 어떻던가요?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현실이 낫겠어요. 요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김선영 배우가 정말 영화 배심원들의 요정이었네요. 너무 배우분들도 그렇지만 대표님께서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있었고 김영란 전 대법관도 있었고 우리가 되게 인상적인 여성 법조인들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역사가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에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한 30년 뒤에 굉장히 완전 반백발이 되어서 나이 든 모습이 나와요. 엔딩에 그걸 우리 찍기도 찍었거든요. 근데 편집에서 삭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실은 대법관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나라의 큰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모든 기자들 앞에 제가 차에서 내려서는데 내려서기 전에 차 속에서 권나무가 썼던 쪽지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그걸 다시 옷깃에 넣고 딱 내리고 기자들 앞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습니다라는 하고 들어가는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화에서는 8명의 배심원들과 청소요정이 이제 아름답게 엔딩을 장식하는데 그게 좀 사족인 것 같아서 빠졌는데 그 씬을 찍을 때도 약간 이제 강경화 장관처럼 그레이 헤어를 하고 안경을 끼고 이렇게 청록색 수트를 입고 내렸는데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들어가면서 끝내 뒤에 헤어롤을 하나 달고 갈 것인가. 아마 장준환 감독이 그죠. 처음에 저희 남편이 시나리오 읽어보고 싶다 해서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홍수환 감독이랑 술 한잔 하면서 시나리오 얘기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 아이디어를 냈어요. 헤어를 달고 가는 건 어떠냐. 너무 웃긴데 그거 너무 과감하지 않을까 감독님 이러고 이런 의논도 저희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사실은 다 반영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영화 안에서 캐릭터를 구축을 할 때나 아니면 영화 안에서 어떤 캐릭터를 만날 때 사실 이 사회가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역할을 잘해야 되지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역할이 나한테 온 거니 시민으로서 나는 또 이 사회에 어떻게 책임을 지고 의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참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이렇게 여기가 뜨거운 또 GV 시간에 되게 오랜만이네요.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마 시간관계상 마지막 분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분은 오늘 첫 GV 데뷔를 하신 김무령 대표님께서 한 분을 꼽아주세요. 어렵네요. 사실 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손을 드시긴 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남성분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저도 잘 몰라 국민참여재판법을 제가 좀 검색해봤는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도 처음인데 처음 보는 영화인데 헷갈리는 게 지금 그 배심원이 원래 법적으로는 13조에 보면 9명하고 7명이 돼 있거든요. 홀수로 돼 있거든요. 영화에서 빠져서 9명인데 한 명 안 와서 지금 8명이 된 건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 법상으로 보면 무기징역 사형 같은 경우는 9명이고 일반적인 건 7명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법적 공부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사소송에서도 지금 배심원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형사소송에서만. 그래서 한국도 민사소송에서도 분명히 배심원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검색하면서. 그래서 영화를 찍으시면서 민사소송에서도 반드시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그게 언제쯤일지 잘 모르겠지만 프로에서 민사소송의 배심원들 미래 항구에도 있다는 가정에 맞는다고 하면 빨리 아마 민사소송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7명 이상이면 정족수 미달은 아니에요. 재판은 가능해요. 상황에 따라서 9명까지 배심원을 둘 수가 있고요. 7명 이상이면 정족수 미달은 아닌 상황. 그래서 재판에 따라서 7명일 때도 있고 8명일 때도 있고 9명일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 영화상 어떤 캐릭터 구성과 앵글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8명으로 해야겠다고 감독님이 이제 설정을 하신 거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그 배심원 제도가 형사 소송에서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다르게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판사, 재판부에게 참고 사항이에요. 그것과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려도 내리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이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야 돼요. 배심원들과 다른 판결을 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배심원들의 판결과 판사의 선고가 일치율이 9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더 구속력을 갖게 하는 지금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한데 그것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배심원들 판결과 판사의 선고가 90% 이상 일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전체 우리나라 재판 중에서 배심원 재판은 1.5%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실 배심원 제도가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굉장히 적은 수의 국민참여재판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법조계 안에서도 이 국민참여재판을 더 확대하자, 그리고 더 배심원들의 판결을 더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자, 이런 의견들은 좀 진보적인 의견들이고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아직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다.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이렇게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조금 더 확대되고 배심원들의 판결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쪽으로 어쨌든 나아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희망이 보는 바입니다. 네, 이상 김준경 재판장님의 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앞에 순간
배시원이라는 캐릭터가 와 있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영화와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비하인드 토크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이 비하인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 굉장히 상세하게 영화 뒷이야기 때 영화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말씀해주신 우리 세 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이영진 씨부터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영화는 이게 제 검사 캐릭터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영화가 가진 이야기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검사는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항소를 준비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지 않는 재판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기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물론 계속 여러 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스코어로는 조금 아쉽고 그렇기는 한데 네, 저는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많은 애정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늦은 시간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거의 마무리되는 이 즈음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스태프과 배우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온 사람이라서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모자란 부분도 보이고 아쉬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예쁜 점을 많이 봐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꼭 배심원들이 아니어도 아주 큰 제작비가 아니어도 그 잘 만들어진 영화들을 많이 챙겨봐 주세요. 앞으로도 그래야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GV가 매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에 집에서 뭘 주섬주섬 갖고 왔어요. 제가 그 홍보하면서 입었던 재판장 티셔츠가 있거든요. 이거를 저렇게 문소리라고 열심히 새겨오신 두 분 나오시면 이거 선물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박형식 씨 팬들이 사실 마련해 준 건데 배심원들 모자랑요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 핸드폰에 붙이는 손걸이 배심원들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것도 내가 들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영화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아까 10번 보셨다고 하신 저분께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우셨죠? 네.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